자,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아마 교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 현재 학교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제가 없지만은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율령과 유교에 대한 겁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좀 이게 내용이 많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율령부터 만나봅시다. 율령은 쉽게 말하면 법이에요, 법. 나라를 통치하고 국가가 운영될 때는 당연히 규칙과 법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고조선도 8조의 법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나라의 덩치가 커지고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국가를 형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일률적이고 체계화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율령이에요. 율령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자, 형벌 위주의 율. 지금도 존재하는 형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의 통치에 필요한 조직, 운영, 관청들의 운영 또는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을 담은 령, 이 두 가지가 합친 게 율령입니다. 율령은 다시 말하자면 처벌을 규정하는 율.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율과 함께 나라의 조직, 관청들을 규정하고 세금과 신분제 이런 것들을 규정한 령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시기에는 법가 사상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형벌 위주의 법이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허리를 잘라 죽인다, 목을 친다, 사지를 찢는다, 이런 느낌의 문신을 바른다. 다양한 형태의 형벌이 존재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황제 중심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법률들이 점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율령 중에서 먼저 등장한 게 율인 겁니다. 자, 여튼 한나라 시기에는 넘어가서 이게 과거의 진나라 시기에는 철저하게 법가 중심이었는데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한무제 시기에 유교가 통치 이념화되면서 유교의 기반을 둔 유가 사상의 기반을 둔 공동체 질서, 황제 중심의 질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 법 안에는 법가와 유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율령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게 돼요. 그게 한나라 시기부터 점점 변화하는 겁니다. 율과 령이라는 말은 정확히 언제부터 구분이 되냐? 위와 촉과 오의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시기부터 율과 령이라는 말이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수와 당 시기에는 율령 체계가 완전하게 완비가 돼요. 잠깐 돌아가보는 뒤로 수와 당 시기에 율령 체계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 율과 령, 형벌 위주의 율, 나라 통치에 필요한 조직 제도 같은 령,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법이라는 게, 범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죄의 양상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율령도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추가되고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요.
격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율령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법을 추가해서 채워넣고 이 변화하는 사회를 맞춰 나가는 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식은 뭐냐? 율령, 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율령, 격이 적용되는가를 다루는 게 식입니다. 그리하여 율령, 격식의 완전한 의미의 율령 체계가 수와 당시기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는 좀 짧았으니까 주로 율령 체계는 당시기에 완전하게 완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앞으로. 그래서 수와 당시기의 율령 체계. 이 파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히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율령이 어떤 개념이다 정도, 율령이 언제 등장했다, 율령이 뭐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도한 암기를 할 포인트, 과도한 암기를 할 키워드는 여기에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교 통치 이념. 유교가 언제 등장했냐? 시작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이때 이 혼란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유가 사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자백과는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춘추 전국시대에 유가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공자, 유명한 공자와 함께 맹자도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가 사상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자와 맹자가 있습니다. 이 유가 사상은 나중에 진시황 때 이 법가 중심의 진나라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서갱유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받습니다. 비록 진시황이 탄압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법가의 반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불태우고 묻어버리고 이런 거지, 원래 유가사상은 황제의 권리를 매우 도와주는 나라의 통치에 매우 필요한 사상이에요. 공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신분 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한 다음에 자, 낮은 신분이 위의 신분을 따라야 된다. 이게 너희들의 순리, 자연의 순리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맹자의 경우는 나라의 황제, 천자는 하늘의 뜻,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쭉 보면은 신분제상으로 맨 위에 있는 황제는 하늘의 뜻을 받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백성들은 복종을 해라. 황제의 힘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교가 강조하는 게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유가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 나라를 운영하는데 정말 좋은 제도가 유교 사상, 유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광받고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더해서 유가 사상은 부모에 대한 효도, 연장자에 대한 존중, 이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향촌 사회, 지방 마을 사회에서 근본도 없이 어린 놈이 개긴다던가 이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부모와 연장자 위주로 마을 운영, 향촌이 운영되기 때문에 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겁니다. 이래저래 좋은 게 육아예요. 한 고조 유방이 원래 처음에 육아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점점 주변의 건의로 유학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한 무제 알아줘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동중서의 건의로 유학을 통치 이념화한 다음에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합니다. 다 거기 6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어요. 한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로 태학을 설치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화했다고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수와 당입니다. 페이지는 68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수와 당 시기에는 율령 체계가 완성된 겁니다. 율령 격식에서 나라의 통치, 신분제, 조직 운영, 세금 이런 게 다 령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울 수와 당 시기에 정치 제도, 세금 제도, 토지 제도 이런 것도 다 크게 보면은 율령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먼저 중요한 게 삼성육부제입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의 왼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량을 키우는 탐구활동의 왼쪽 제가 학습지에도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옆에 뭐 어사대, 국자감, 비서성 이런 것들은 뭐 감찰이나 황명, 출납 혹은 교육기관 그런 거니까 패스를 하고 삼성 육부만 보면은 정책을 임하는 중서, 정책을 올리면은 중서에서 올리면 문화성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책이 옳은가 틀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상서성 넘어가요. 즉 보시면은 중서에서 입안을 해서 문하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서로 가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입안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심의 그리고 상서에서 행정 즉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세 개의 관청이 황제를 도와서 정치를 운영하는 겁니다. 얘들은 정치를 실질적으로 실무 단계에서 움직이잖아요. 실무 단계에는 육부, 이, 호, 예, 병, 형, 공. 이부는 약간 인사권, 총괄, 업무 총괄, 인사 이런 거 담당해요. 호부는 재정이에요, 재정. 얘는 하늘이 많은데 외교나 무슨 뭐 시험, 학교 이런 걸 담당해요. 병은 군사, 형은 형벌, 공은 토목 이런 식으로 거기 69페이지 아래쪽에도 존재하는데 그런 식으로 각각 실무 단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빨간색이면 좋을 것 같네. 삼성과 육부 중요하니까. 즉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뭐 외교부라던가 국방부, 뭐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부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주현을 설치해서 호적을 그 지역의 인구를 파악한 다음에 세금을 때리고 뭐 등등을 해요. 왜 호적을 작성하냐? 여기에 누가 사는지 파악해야지, 인구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 세금을 걷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수와 당 시기, 특히 당나라 시기에 토지제도와 세금제도가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와 부병제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68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일단 나라가 국민들에게, 나라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줍니다.
토지를 줘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토지를 주는 대신 토지를 받은 농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첫 번째 세금을 냅니다. 일단 이게 균전제고요. 토지를 준다는 거고요. 토지를 받은 농민은 두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의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조용조라고 합니다. 토지세,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토상품, 쉽게 말하면 특산품. 그 땅에서 나온 거를 걷는데 그냥 토상품 합시다.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거는 한국사에도 좋은 거는 요 시스템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계속 이어집니다. 여튼 토지세와 노동력, 토상품, 조용조 이래서 조용조의 세금을 걷고 여기에 더해서 토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의 의무도 있습니다. 부병제예요. 이 농민들이 3년에 한 번씩 교대로 예를 들면은 저기 반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먼저 뺑이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뺑이 치는 게 바로 이 부병제입니다. 부병제. 자, 당연히 군대에 끌려간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거를 예외로 합니다. 여튼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이게 당나라 시기의 토지와 세금 제도였습니다. 세 가지 꼭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는 과거 제도입니다. 원래 예전 한나라 시기 위진 남북조 이럴 때는 관리를 채용할 때 추천제 이런 거였어요. 시험을 딱히 보지 않았는데 이제 수나라 시기에 처음으로 과거제를 통해서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이걸 왜 하냐? 이전까지 위, 진, 남북조 시기에는 귀족의 세력이 컸어요. 귀족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귀족들끼리 추천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황제의 권리를, 황제의 힘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귀족끼리 추천하는 이 관행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관리를 선출합니다. 뭘 가지고 하냐? 유교 경전, 다른 말로 오경. 5개의 경전을 바탕으로 관리 후보를 선발하는 겁니다. 원래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명칭은 왕조마다 다르지만은 시험을 2번 봐요. 송나라 시기에는 한 번 더 봅니다. 전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전시는 무엇이냐? 랭킹을 결정합니다. 그 해에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딱 불러 모아가지고 황제가 문제를 내고 황제가 감독하고 황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그 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랭킹을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원탑이 누구냐? 장원이에요. 장원. 그래서 장원급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황제가 직접 랭킹을 정하니까 아무래도 황제와 과거 시험 합격자 간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과거에 합격한 관리들이 황제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 시험은 고려시대에 광종 때 쌍기가 건의해서 과거제가 시행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막 문과, 무과, 잡과의 형태로 과거 시험이 실시가 돼요.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 유교 경전에 빠삭한 과거 시험을 통과한 학식을 갖춘 관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학자 관료 계층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송나라 시기에 사대부가 있어요. 나중에는 교육기관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당나라 시기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과거 시험을 처음 시행한 것은 수나라 시기입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송시기에 전시제도가 등장을 했다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광종 때의 과거 시험이 여기 고려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키워드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국의 율령 체계가 이제 동아시아 각국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볼게요. 일단 유교 사상이, 유가 사상이 이제 동아시아 각국에 퍼져나가면서 유교 경전을 학습하기 위한 학교들이 등장합니다. 69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어요. 표로. 고구려는 태학. 이름이 똑같죠? 어디랑 한나라랑 헷갈리지 마세요. 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강, 일본은 대항류. 마찬가지로 키워드니까 69페이지 표를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동아시아의 각국이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일 때 그냥 막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쓰냐? 아닙니다. 이 율령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동아시아의 각국은 각각 나름대로 그 나라의 독자적인 고유성, 그 나라의 독자적인 고유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라는 과거 시험 이런 거 없이 일단 독서 3분과를 통해서, 이거는 오래 실시하지 않았지만은 유교 경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이제 관리의 채용과 승진에 영향을 주게 하는 게 독서 3분과입니다. 또한 신라는 율령과 크게 상관없이 골품제라는 폐쇄적인 신분제를 바탕으로 관직이 운영이 되었어요. 가장 독자적인 성격이 강한 게 신라였습니다. 발해의 경우는 69페이지 아래쪽에 탐구활동 보시면은 발해는 일단 삼성 육부제를 받아옵니다. 이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들은 발해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적인 색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 당의 관제랑 발해의 관제가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당성 아래, 즉 상서성의 업무를 하는 정당성 아래가 둘로 나뉘어 있어요.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의 명칭이 2호 예병 형공이 아니라 충인의 예지신, 유교의 덕목을 담아서 유교의 덕목을 담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발해는 그렇게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일본의 경우는 이 700년 초반부에 다이호 율령을 반포합니다. 저 701년에 다이호 율령, 이 율령 자체는 당나라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이호 율령 안에는 일본만의 색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69페이지 아래에서 일본의 중앙 관제를 보시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신기관이 있어요. 담당 업무가 제사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천황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채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이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매우 중요시 여겨졌어요. 즉 제사와 행정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이관팔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관팔성이라는 게 즉 어떻게 보면 제사, 행정 둘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해처럼 좌변관, 우변관으로 실무를 이원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각국이 고유성 또는 플러스로 학교, 각 나라의 학교의 명칭과 함께 이 신라, 발해, 일본이 어떤 형태로 그들의 독자적인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알아두시는 게 키워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율령이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이 당나라 시기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통적인 동질성이 형성이 돼요. 북부 베트남, 중국, 한반도, 일본은 이제 한자를 사용하면서 율령을 갖추고 유교 사상에 맞춰서 정치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배울 기말고사 처음 배울 불교가 전파되는 이런 네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를 갖춥니다. 요게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만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동질성을 얘기를 해요. 요게 동아시아 문화권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잠깐 내용을 앞으로 돌이켜보면서 빠르게 키워드만 짚어드릴게요. 빠르게. 자, 율령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령이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교 통치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무제, 동중서, 태양, 유교가 통치 이념화 되었다고요. 수화당에서는 삼성 육부제 그리고 토지제도와 세금제도인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과거제도 처음 실시된 거는 수나라라고요. 그리고 송나라 시기에 전시제도가 정식화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광종 때에 한반도로 과거 시험이 들어옵니다. 당나라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이라고요. 발해의 주자감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의 국가들, 일본 포함해서 동아시아 각국은 율령체계의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학교들을 세웁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국가들이 동아시아에서 이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올 때 어떤 형태로 그들이 독자적인 고유성을 유지하였는가는 아시아됩니다. 다이올령은 그 자체는 율령 그 자체는 당나라의 영향이에요. 하지만 일본이 통치 조직을 형성하면서 일본의 색채가 고유화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한자, 유교, 율령, 불교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어갈 거는 일단 이 관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6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 발해의 차이, 좌서정, 우서정, 그리고 충인의 지예신, 일본 신기관, 그리고 좌변관, 우변관 이 당과 발해와 일본의 차이 잘 교과서를 봐가시면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할 것은 지난 4월 15일에 고3들 여러분들의 선배가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 모의고사에서 동아시아사의 과목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토기에 해당하는 유물.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키워드. 자, 허무두 문화 그리고 동물 무늬. 지금 여기에는 토기에 무늬까지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일단 요거 빗살무늬 토기겠죠. 요거 세 발 달린 토기와 함께 플러스로 동물 모양의 형태 그 있잖아요. 돼지랑 개랑 합쳐놓은 거 다원커. 요거 불타오르는 형태의 조문토기. 요거 기하학적 무늬가 있어요. 양사우. 자, 그렇다면은 여기 분명히 보이는 게 멧돼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 초자가 틀렸네. 미안합니다. 참네. 멧돼지. 동물 무늬가 새겨진 토기 바로 허무드는 이렇게 동물 무늬의 토기 4번입니다. 허무드 문화 여기에서 그 벼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토기들이. 허무드 문화, 멧돼지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대월지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의 활동, 장건 나와주면은 뭡니까? 한무제입니다. 한무제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호라즘 왕국을 정복한 것은 칭기스칸. 자,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쿠빌라이. 베이징으로 옮겼다고 나오면은 요거는 영락제예요. 하지만 대도로 옮겼다. 원나라니까 쿠빌라이입니다. 답은 3번.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한 사군을 설치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한무제 그 외에 업적 많으니까 복습하실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무제 매우 중요한 황제이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음 4번 유총이 광극정에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열어 진의 황제한테 옷을 입고 술을 따르게 하니까 신하들이 슬피 웁니다. 그리고 이제 진의 황제를 죽여요. 그러자 사마예가 동진의 황제로 즉위했다. 진이 동진으로 바뀐 겁니다. 건강에 전해지고요. 바로 이거는 자 진이 동진으로 바뀌는 5호 16국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5호 16국이 나타나게 된 배경입니다. 봅시다. 전연의 맹약이 체결되었다. 송과 요 거란이 체결한 게 전연의 맹약이고 외가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백제 멸망 이후에 백제 부흥군을 일본이 도와줍니다. 백제와 외는 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접점이 많고 문화 교류나 인물의 교류가 많은 편이었어요. 전통적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 이후에 외가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서 도와주지만은 신라와 당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효 문제가 수도를 러양으로 옮겼다.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기는 게 북위입니다. 북위 한화 정책 효문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여족 일부가 졸본 지역으로 남하였다. 여기에서 부여족 일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구려의 주몽. 답은 4번입니다. 화북 지역에서 5호가 세력을 확장해서 5호 16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안 배운 게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어느 나라의 얘기냐? 발해입니다. 연호 대응 정도는 아시면 좋은 거는 모의고사 풀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대응 이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풀이를 위해서는 대응 정도는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지난번 이번에 배운 69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뭐가 있냐? 중정대가 있어요. 중정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중정대 같은 게 이런 게 키워드인 거예요.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3점일 겁니다. 근데 아마 대충 여러분들 고3 레벨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다시 좀 수능 위주로 맞춰서 한다면은 발해를 세우는 사람이 대조영이고 여기 대씨들이 있다는 걸 봐서는 이 가가 발해겠구나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굳이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발해의 정치 제도를 우리가 방금 아까 배웠기 때문입니다. 좌사정, 우사정이 있고 육부의 명칭이 2호 예병형 공이 아닌 유교적인 동목 충인의 예지신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볼게요. 지방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원나라입니다. 아마 한국사 시간에도 언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을 두었다. 일본입니다. 다이호 율령의 반포 이후에 이관 팔성으로 편성을 하면서 신기관이 매우 중시됩니다. 남면관, 북면관제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제도입니다.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맞죠? 5번 정책을 심의하는 문하성을 설치하였다. 발해 삼성육부니까 맞겠다 하겠지만은 우리가 아까 방금 배웠던 69페이지 보시면은 발해는 삼성의 명칭이 다릅니다. 요것도 발해 나름대로의 고유적인 형태예요. 삼성의 이름이 중서, 문하, 상서가 아니라 중대, 선조, 정당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문하성은 당나라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발해, 주자감. 다음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가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 첫 번째 수도 장안. 이게 좀 고3 레벨에서 수능을 대비할 때는 제가 당나라의 문화 성격도 가르쳐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도가 장안이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왕조의 수도 이름은 알아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즉 간은 어디냐? 당입니다. 당. 당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기의 선지들과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다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서하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몽골입니다. 오고타이칸 때예요. 자, 토번의 화번공주
문성공주를 시집 보내죠? 3번입니다. 외에 노국 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였다. 노국 왕의 금인을 하사한 거는 바로 후한의 광무제입니다. 제가 노국 왕은 몇 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5번 전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물리쳤다. 대월입니다. 정확히는 전왕조입니다. 대월의 전왕조식이에요. 답은 3번 토번의 화번공주를 파견하였다입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아구다가 마침내 연호를 세우고 국호를 가라고 하였다. 아구다도 그 학습지와 수업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아구다가 보낸 사신이 카이펑은 어디의 수도냐? 송의 수도예요. 정확히는 북송. 참고 남송은 어디입니까? 이만 가로 열고 항저우. 자, 아구다가 보낸 사신이 카이펑의 송나라의 수도에 도착하자 송의 황제는 거란을 협공, 송과 가가 거란을 협공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가가 거란의 중경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거란을 멸망시킨 것은 송나라와 금나라의 연합군대입니다. 고래에서 일단 금나라에 대한 거를 찾으면 됩니다. 남비에세를 멸망시켰다. 아까 방금 언급했던 한 문제입니다. 선우 아래에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흉노죠. 베트남 북부의 안남 도호부, 절도사 도호부, 당나라입니다. 절도사와 도호부, 당나라예요. 답은 3번. 맹한 모국제를 운영해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구분을 짓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금나라, 맹한 모국제, 아까 보기에 언급했던 거란의 북면관, 남면관제. 답은 3번. 14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보기가 우리가 배운 거랑 거리가 먼데 좀 이 문제와 정답 보기만 챙긴다는 느낌으로 봅시다. 이것은 이 왕조의 초기 수도였던 난징, 초기의 수도가 난징인데 이 왕조가 자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 일단 이 왕조는 명나라입니다. 글씨가 잘 안 나오네. 이 왕조는 명나라예요. 명나라고 자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황제는 중요한 황제인 영락제입니다.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에요. 이때는 수도가 난징이었습니다. 남경. 하지만 이제 베이징을 기반으로 둔 영락제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자기의 근거지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자금성도 건설을 해요. 자, 명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다 안 배운 겁니다. 한 가지만 배웠어요. 바로 정답 보기인 5번. 정화를 파견해서 조공질서를 확대하였다. 5번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등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스크린으로 얼굴을 비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제가 좋은 일로 가는 거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일정상 다음 시간도 온라인으로
등교 주간인데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중단원 마무리, 우리가 계속 꾸준히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지난 개념을 다지고 있는데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인 원나라, 몽골, 그리고 명나라, 그리고 유교와 율령에 대한 그런 기출문제를 모의고사를 풀어주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